이장희 교수님께서 전략을 좀 바꾸셔서 예, 이 발제문하고 좀 상당히 다른 또 시각과 또 이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또 토론하시는 분들이 또 좀 당황스러울 거다 같은데요. 우리 두 분의 이제 굳게 토론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토론 시간은 5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토론에 대한 답변 시간은 발제자께서 2분 해주시고요. 추가 질문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이장희 교수님, 제가 이제 교수님께 네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좀 본질적인 문제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논문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아까 뭐 하신 말씀이나 여기 써놓은 것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플로우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19페이지에 첫 번째 챕터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부터 남북 쌍방의 정권의 부침에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 통일과 민족 정체성 보존의 문제는 보혁과 당파를 초월하여 특수성과 일관성이 동시에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민족 정체성의 보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제가 88학번입니다. 88학번은 그리고 학생 때 운동권이었고요. 우리 학생운동사에서 88년도는 통일운동이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19 직후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오라는 구호로 통일운동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몇십 년이 지나서 88년도에 처음 부활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남북 학생회담 남쪽 추진 단장이 서울대 김중기였는데, 김중기 선배가 그때 지금은 영화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어울리게. 김중기 선배가 그때 한라산에서 가져온 흙을 머리에 태극기를 두르고 옷에 태극기 옷을 입고 흙을 이제 들고 눈물을 쭉 흘리는 걸 제가 그때 학생 기자였거든요. 그걸 지켜보면서 저도 나는 거예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그 뒤로 30 몇 년 세월이 흐르고 저도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통일 문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 청년 시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낭만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런 작업으로 민족이나 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의 개인이 김철수와 이영희 한 개인의 삶이 통일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당시에 강만길 교수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라는 책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모순이 분단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장희 교수님의 이 논문 또한 모든 대한민국의 모순이 민족이 분단돼 있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전제가 잘못되면 그 뒤에 풀어나가는 해법은 당연히 잘못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면 분단된 현재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만약에 그런 프레임으로 이장희 교수님이나 강만길 교수님의 프레임으로 보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정당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정당한 노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 그 체제 문제를 위에 올려놓지 않고서는 자꾸 분단을 극복을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라는 이 체제 문제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체제 문제가 중요하다 보면 말씀을 드리냐면, 김철수와 김영희의 삶이 체제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평양에 살고 있는 이영희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 민족 프레임과 이 분단 시대가 불안정하다는 이런 전제가 정확한 전제인지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빨리 끝내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챕터 밑에 나오는데 모든 이념을 초월하고 민주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이 통일이 진행되었다고 쓰셨는데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서 타협과 절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자꾸 불가능한 일을 될 듯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낭만적으로 풀어내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풀어내면 그게 불가능한 세계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통일 논의를 밀어붙이면 반드시 내전이 일어납니다. 전쟁밖에 전쟁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형식의 통합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20페이지에 쓰셨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이 6.15 남북 공동선언 및 14 정상선언 등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정면 거부하였다라고 쓰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헌법의 명령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든지 14 정상선언을 보면은 이 헌법 4조를 위반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조항은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4조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몇 줄 밑에 종전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아주 좋은 것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선언은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오히려 현실적이지 못한 뭐 이런 그 방법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유엔사를 한반도에 철수하고 미군을 물리는 그런 당위성을 제공하는 그런 오히려 한반도의 상황을 일촉즉발의 위기로 이끄는 그런 그 함의를 품고 있다고 보는데 이 네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2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갈 거고 나는 굉장히 내가 보수 진영에 묻고 싶은 것은 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핵 문제에 대해서 리비아식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그 어떤 이렇게 무력 통일이라 흡수적인 대전제를 깔고 그 전제의 위에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참 우리나라의 이 용어가 잘못된데 소셜 스테이트와 웰페어 스테이트와 소셜리스트 스테이트가 is very different. 굉장히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이건 글로벌 사이에티에서는 이념적인 문제는 이미 다 끝이 나버렸어요. 세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 나라 구별에 따라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웰페어 스테이트입니다. 독일이 소셜 스테이트, 소셜 스테이트 한 50, 한 60%. 우리도 지금 세금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내가 독일에서 공부하러 와가지고 글을 썼더만 나보고 그 사람 좀 생각이 이상하다는데 79년, 80년 초에 독일은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베이식 리더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이가 아무리 직장을 구하려고 국민의 한 30, 40%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전문성을 갖지 않는 사람 사이에 소득 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그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서 이것을 사회 시스템에 투자를 해서 기본소득을 가지고 이걸 그냥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체제가 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가 이념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념 문제, 정치적인 측면의 이념은 이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1917년 러시아의 레닌, 스탈린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미 그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87년에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미 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북을 봅시다. 북은 그래도 변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북이 있는 것은 옳은 그쪽도 아니에요. 레짐,
메인티넌스, 체제 유지, 레짐 스바이블, 체제 생존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김정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분은 스위스의 베른에서 공부를 했어요. 과거에 자기 김정일, 김일성 이분들은 과거의 어떤 뭐 역사를 조금 이렇게 해서 그 카리스마로 이 정치 체제를 유지를 하려고 했어요. 이분은 그런 유산이 없습니다. 이분은 오로지 내가 줄 수 있는 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복지, 경제 건설입니다.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하나 들을까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대회 전까지 북의 신년사가 뭔지 압니까? 핵 개발과 사회적 경제 건설이라는 경진 정책이었는데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4.27 판문점 선언이 합의가 되자 북측이 4월 27일이 판문점 선언을 약속을 하는데 4월 20일 날 전원 당대회를 열어가지고 김정은 신년사의 당 방침의 병정 정책 가운데 핵 개발 그거 내리고 사회적 경제 건설을 올리고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에 나왔어요. 저는 북한에 한 16분 정도 이런저런 뭐 단체로 많이 그분들하고 교본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북한의 변화 그 수준만큼은 가지 않지만 지금 북한은 굉장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남쪽의 이 보수 진영들 좀 아시는 게 좋겠다. 뭐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예.